야, 이거 멋있다. 흑백으로 보다가 이렇게 저 컬러는 처음 봐요. 이거 저기 너무 AI 멋있네요. 복원한 건가 보죠? 컬러로? 네, 아, 너무 잘 됐다. 그런가 봐요. 너무 멋있네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예. 일단 영국이에요. 아, 땡. 아 이거 벨기에인데요. 아, 벨기에. 써 있잖아, 아래. 어디? 벨지움. 맨 밑에. 5회 솔베이 컨퍼런스 온 퀀텀 메카닉스 브루셀스 벨기에. 네, 1927년도네. 1927년 10월 24일. 아, 이게 지금 약간 컨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느낌이 왔고요. 네. 아시는 분 계세요? 가운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아 사람. 선생님. 아 선생님. 예, 예. 교수님, 예. 중력과 관성력 그거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아세요? 아 상대성이랑 공부하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아는 척을. 예바랜드 스페셜 상대성 이론. 예, 우리 와인슈타인 선생님. 제가 정말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여기 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한 분 있어요. 있어요. 딱 한 분 있어요. 예. 예. 그분이 유명한 마리 퀴리. 퀴리 부인? 아, 그 퀴리 부인의 퀴리 부인이 이분이세요? 네. 이분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뭘로? 물리학상 한 번 받고 화학상 한 번 받고. 물리랑 화학을 동시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양 분야에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상을 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네. 그 물리학과 학부생일 때부터 이런 사진들을 봤는데 네. 물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면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져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천재들의 모임인가?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실존 인물로 한꺼번에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일종의 인바이티드 온리 학회예요. 그러니까 초대만 받아서. 엄청나게 뛰어난 물리학자, 화학자들만 초청해가지고 한 학회라서 굉장히 극소수만 참여했는데 29명 참여했어요. 네. 그중에서 17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뭐라고 돌아다니냐면은 네. 지구 최강의 정모. 지구 최강 정모. 네, 지구 최강의 정모라고 해서 돌아다녀요. 근데 연도가 1927년도. 맞아요. 거의 100년 전.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베이 회의가 이 솔베이라는 굉장히 그 부자 예, 예. 기업가가 예. 어떻게 보면 그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들을 초대해서 벨기에 아주 좋은 호텔, 메트로폴리탄 호텔이라는 데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묵게 하면서 첨단 과학 이론, 특히 당시에 부흥하고 있었던 물리학이나 화학의 여러 이론들을 이제 논제로 삼아서 토론을 시킨 거죠. 요 학회가 주제로 한 게 양자 역학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양자 역학. 바로 가기 전에 일단 양자부터 알아야죠. 양투더자. 양투더자. 제가 원자, 분자, 전자 다 뭐 배웠습니다. 네. 자, 근데 다시 나와요. 양자가. 이제 또 튀어나옵니다. 양자가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양자 역학은 진짜 어렵거든요. 예. 양자는 되게 쉬워요. 양자를 알아야죠. 양자는 왜냐면 양이 그게 양이냐 질이냐 할 때 그 양이에요. 질량 할 때 그 양이요? 양. 그러니까 그냥 크기. 네. 뭔가 이렇게 어떤 크기를 얘기해요. 근데 양인데 네. 그게 뭔가 개별화될 수 있는 거다. 즉 뭐냐면 이게 연속적인 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개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개. 그게 양자 개념. 한 양자, 두 양자, 그렇죠. 세 양자. 정확히. 셀 수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1.5 양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점오는 없다. 점오는 점 3 없고 무조건 0.9 개수. 없다. 네, 그렇죠. 무조건 1양자, 2양자, 3양자. 네. 근데 그 말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네요. 보통 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연속적인 개념이잖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부터 굉장히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지 말고 약간 독자라고 하시죠. 솔자. 약간 솔로니까 양자인지 알았습니다. 예. 양의 그 양을 쓰지만 예. 독립적인 개수로 해당하는 그런 단위다. 그러니까 원자를 사람들이 이제 예. 20세기 초에 이미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 예.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만 액체라서 연속적이지 사실은 다 원자로 개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뿐이지 원자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눈에 보기에는 연속적이지만 굉장히 작은 작은 걸로 이루어져 있다. 날갱이들이다. 근데 그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에너지, 네. 에너지, 위치, 위치. 운동량. 운동량이라는 게 결국은 속도하고 방향이에요. 예. 고전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든 운동량이든 위치든 다 이렇게 연속적인 양으로 취급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론을 세웠더니 실험 결과랑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충돌이 나요. 물리 세계가 모든 게 연속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그렇지. 많다는 거죠. 나누어지는 어떤 단위 에너지로 쪼개가지고 설명하니까 설명이 잘 돼. 쪼개니까. 개수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개별화될 수 있고 아주 작게 쪼개져 있는 무언가, 그럼 다 양자인 거예요. 그게 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광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개수로만 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기초한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 그러면은요, 양자는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이 배경을 알려면 일단 산업혁명으로 가야 돼요. 예,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냥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요? 산업혁명 때 과학기술이 결합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잖아요. 즉 과학 연구의 결과가 산업에 응용돼서 막 별별 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물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물질들이 고온, 고압, 고압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정밀 측정하게 됐어요. 그런 정밀 측정을 해야지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측정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없던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런 게 막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그 데이터들을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하려고 보니까 설명이 안 돼.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 특히 흑체 복사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흑체 복사? 흑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은 에너지를 100%다 복사하는 다 내보내는 그런 물질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까맣게 보이겠죠. 그래서 흑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다 흡수해서 다 열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히 그 복사율을 정밀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데 고전 물리학으로 계산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그 그래프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데 그걸 막스 플랑크가 그냥 시험 삼아서 이 사람이 통계 물리학을 워낙 잘 알았기 때문에 통계 물리학에서 그런 수법을 많이 쓰거든요. 에너지를 양자화 시켜봤어. 양자로 만들어봤어. 그러니까 쪼개본 거야. 그래서 개수를 세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풀리는 거야, 그 문제가. 개수로 따지니까. 개수로 따 양자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야. 실험 결과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야. 자, 양자와. 그걸 갖다 양자화라고 그래. 양자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막스 플랑크는 일종의 뭔가 내키지 않고 발견한 거야. 발견해놓고도 이게 맞나? 싶고 안 맞는다고 생각. 이건 없어져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과 이론이 맞아. 그래서 이론은 맞춰봤는데 그렇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약간 사기를 친 거죠. 잠깐 장난을 쳐가지고 결과를 얻어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에너지가 양자인 건 아니다. 그것도 뭐예요? 아리송송한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게 장난을 한번 쳐서 결과를 얻은 거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연구를 더 많이 하면 더 밝혀질 거다.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양자는 태생부터 사람한테 혼란을 많이 줬네요. 그렇죠. 마침 그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펜하겐 학파라고 하는 닐스 보어를 중심으로 양자역학이 이런 것이다라고 연구를 하는 코펜하겐 학파가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고 물리학자들이 그 비공식 자리에서는 이 코펜하겐 학파를 뉴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 불렀어요. AKOTV라고 불러요? 진짜. 당시에는 아니고 그 이후에 왜냐하면 뉴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이 블락이 이제 왜 그 깽들이 자기 구역들 원래 그 구역을 다스리던 파가 있었는데 새로운 파가 딱 등장해서 여기를 먹으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쟤네들 뉴키즈 신진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상당히 많이 그 물리학자들이 조크를 많이 해요. 20년대가 깽들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양자 이론 시절에 어떤 게 있냐면 보호가 그 양자 이론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되게 유명해가지고 노벨상도 받았는데 전자는 아시죠? 그 원자 내 전자. 운동. 그렇지 뭐. 걔가 이제 뱅뱅 돈단 말이야. 그렇죠, 돌죠. 뱅뱅 도는데 이거에다가 에너지를 주면 얘가 들뜬 상태로 해서 에너지가 좀 높은 상태로 갔다가 다시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면서 낮은 상태로 떨어져요. 근데 양자 이론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이론은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확률적으로는 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확률로 위로 뛰고 몇 퍼센트 확률로 다른 데로 뛰고 이건 다 해. 근데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떤지는 설명을 못할 뿐더러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우리가 프로가 생각하기에- 왜 몇 프로가 되는지 왜 돌아오는지를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뛴다는 얘기야, 점핑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가. 네. 그러면 내려가면 뭔가 이렇게 시공간을 통해서 올라갈까 그렇게 설명하면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냥 여기 있다가 뿅 하고 사라지고 여기 생겨나고 이렇게 이해해야지만 수학이 잘 맞아 떨어져요. 이것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전 물리학, 그러니까 옛날 물리학을 신봉하고 결국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으로서는 그런 게 어딨냐. 아니 뭐 전자가 무슨 신도 아니고 내가 나 저기로 뛸래. 그러고서 뿅 사라졌다 뿅 사라졌다. 그 말도 안 그 된다. 전자가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여기저기 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진영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지 자, 마시고. 보어파 그리고 보어파, 아인슈타인파. 솔베이웨이 27년고 개최되기 몇 개월 전에 양자역학의 어떤 기본 두 이론이 좀 이따 말씀드린 이 두 이론이 또 엄청 달라요. 한쪽은 아인슈타인파고 한쪽은 뉴키즈 온 더 블락파야. 그래서 뉴키즈 온 더 블락 파인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행렬역학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은 훨씬 호의적인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 발표가 됐어요. 파동. 그래가지고 이 솔베이회의 조직위원회가 야 얘네 둘 불러가지고 발표시켜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대판 토론을 벌어보자. 한번 깔아보자. 네, 그래가지고 솔베이 회의의 원래 주제는 광자와 전자에 대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광자와 전자 그리고 양자역학 이렇게 이제 주제가 바뀌고. 아예 쌈을 붙였네. 쌈을 붙였어. 거기다 뒤에다가 양자역학을 싹 집어넣네요. 벌처스 빼고. 그렇죠. 우리가 일단 회의장 분위기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들 왔겠죠. 맞아요. 근데 막 북적북적 됐습니까? 어땠을까요? 예.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건 확실해요. 약간 뭐 서로 인사도 좀 하면서 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유럽 물리학계를 지배하던 사람들이고 이미 다 한두 번씩은 다른 학회에서도 만나거나 서로 방문도 했고 논문으로는 너무 잘 알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다 존경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적 교류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발표가? 원래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막 발표하고 나면은 막 토론 엄청 하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토론을 웬만큼 허용을 했어요. 당시에 발표가 딱 5개만 발표를 했어요. 5명만. 일단 첫째 날은 컴프턴하고 이제 브레그란 실험 물리학자 두 사람이 원자와 그 전자에 대한 최신 실험 결과를 놓고 이게 고전역학으로 잘 설명이 안 된다.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그 자기가 가져온 물질파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이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 이 양자들이 전자도 다 양자고 다 이 양자들이 어떨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어떨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브로이는 그걸 사용해가지고 정통적으로 그 입자라고 생각되는 전자조차도 파동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입자 파동 이 동시에 특징들을 나타낸다는 걸 발표를 하고 잠깐만 그 전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입자하고 파동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쉽게 입자는 뭐고 파동은 뭐다. 좋아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후의 논의도 중요하니까 예. 일단 입자는 물론 굉장히 작은 거 우리는 얘기할 거지만 입자는 좀 당구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탁구공을 생각하신가. 예. 그럼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어때요?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공간의 위치들을 딱딱딱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걔의 속도도 방향도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입자예요. 입자. 그다음에 이제 파동이라는 거는 이제 호수 같은 데다가 돌 하나 풍덩 떨어뜨리면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죠. 사방팔방으로. 네. 그게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벽이 있는데 벽에 구멍 2개가 뚫려져 있어. 그걸 이제 쌍틀 실틈 실험이라고 그래요. 투슬리 익스페리먼트. 틈이 2개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입자들을 막 거기다 막 던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작은 구멍 2개를 통과한 입자들만 그 뒤에 가가지고 점을 찍겠죠. 입자를 보내면 그냥 그 중에 2개가 통과하는 거고. 그렇죠. 예. 구멍만 통과한 입자들만 찍히는 거죠. 찍히는 거고 파동은 파동은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파동을 보내면 이 구멍 각각에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생겨날 수 그건 있다고 맞죠. 생각해요. 예. 그건 뭐 예. 벽에 구멍 2개 뚫어놓고 여기서 장풍 계속 쏘면 장풍 그렇죠. 장풍을 계속 쏘면은 그 구멍 안으로 당연히 그리고 슉 파동이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2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파동들이 퍼져가지고 뒤에 스크린에 닿으면은 이 파동들이 서로 더해지거든요. 이 봉우리랑 골짜기가 서로 더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간선문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엄청나게 이게 높아지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고전적인 상황에서는 입자하고 파동이 분명히 구별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그 원자 전자인 양자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왜? 파동적 성격과 입자적 성격을 다 보인다. 그래서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얘네 복잡하다. 일종의 이제 서막을 깔고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답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둘째 날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자기의 포닥 스승이었던 보른이랑 같이 그러면 이걸 갖다 다 체계화시킬 수 있는 양자역학 이론은 행렬이라는 그 수학적 기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행렬역학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슈레딩거는 아니다. 파동으로 파동함수라는 어떤 상당히 그 고전역학적으로 익숙한 고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걸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하고 질문 던지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계속 그냥 좀 참고 있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젠베르크하고 보른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세게 나갔네. 그렇지. 선배들, 그렇지. 선배들. 예. 우리 이 이론은 클로스드 시오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양자적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원리나 물리적 설명은 불필요하다. 이미 완벽하다. 이 이론은. 그냥 이걸 발전시키면 하면 되지 더 이상 이걸 보완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는 전문 용어로 진짜 빡치는 거. 왜냐면 뭐 완벽하다고? 야, 그럼 그 완벽한 걸 설명을 해줘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지 이 자체만으로도 완벽하다. 껐도 없다. 왜냐하면 실험 결과는 확률적으로 정확히 설명하니까 그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그냥 선배들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통보네, 통보. 맞아. 통보야. 선배들 통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 성격을 뻔히 아는 에렌 페스트라는 물리학자가 얘기하고 듣고 있는 것보다 불안불안하잖아. 이거 어떻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바로 아인슈타인한테 메모를 써가지고 농담으로 좀 가라앉혔어요. 이게 농담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양자 물리학 연구하는 교수들은 나중에 죽어가지고 연옥 가가지고 고전 물리학 강의를 매일 10시간씩 들을 거야. 쟤네들 뒤늦게 잘못된 거 깨달을 거다. 야, 내가 이런 벌을 얘기. 다 받는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정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발표를 듣고 나서 보호가 5일차 때 보호가 이제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것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혹은 뭐 입자적 성격을 갖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는 발표자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발표를 자청했어요. 그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보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미 노벨상도 받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보호가 이제 나와서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새로운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은 물론 낯설 수 있지만 상보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입자나 파동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굉장히 큰 세계, 거시적 세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미시 세계, 아주 작은 세계에 적용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지 양자역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들의 한계를 인지하고 얘를 상보적이라는 게 서로 보완적이라는 뜻이에요. 상호보완적. 그러니까 얘를 입자적인 성격이 나타날 때는 입자라고 설명하고 파동일 때는 파동을 설명하고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 따지지 말고 그냥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고 그렇지. 그때 맞게 그냥 그 실험의 얘기합시다. 결과에 나오는 상황에 맞게 이게 입자로 설명이 되면은 얘는 여기서 입자적 성격을 가진 거고 파동적 성질이 나오면 파동적 성질을 가진 거고. 상보는 약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네요. 그렇죠. 이게 보호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평화주의자였던 것 같긴 해. 약간 유연하고. 평화주의자 맞는데 또 굉장히 고집도 세고 굉장히
끈질겼어요. 설명에 미쳐 있는 정말 모든 거를 다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말이 많았던.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슈레딩거가 이제 보호에 있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계속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슈레딩거가 나중에 결국 아팠어. 병이 들었어.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어. 보호는 옆에다 딱 저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얘가 지금 아픈데도 계속 10시간씩 계속 귀에 피 났겠다. 그렇죠. 진짜 맨 처음으로 귀에 피나게 했던 사람이 보호일 거예요. 둔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의견을 점철시키려 하는. 점잖은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요. 보호가 알았어요. 입자, 파동. 우리 비플 알았어요. 입자일 땐 입자고, 파동일 땐 그냥 파동으로 갑시다. 그렇지, 갑시다.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까?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다음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